대학 시절, 한 2에서 3년 전쯤의 일이다. 나는 시골에서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나를 돌봐주시던 할머니라 쓰러졌다는 소식에 나는 바로 집으로 내려가 병원으로 갔다.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혹시 몰라 일주일 정도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쉬기로 했다. 내 반은 이미 동생이 사용하고 있어서 나는 거실에서 지내게 되었다. 심심한 나머지 고향에 남아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다들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지만 한 명은 예리였다. 판질 같은 지역에 있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와 나는 다음 날 만나기로 했다. 만난다고 해도 판 자체가 너무 시골이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노래방이나 볼링, 혹은 차로 30분을 가야 도착하는 오락실에서 다트나 당구를 치는 정도였다. 술을 마시고 잡담을 나누는 것도 좋았지만 나는 그날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아 술자리는 거절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질리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음료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중 대학으로 돌아가는 날이 이틀 앞둔 8일밤, 우리는 다시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였다.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8호가 갑자기 말했다. 여기 정말 할 게 없다. 이 동네는.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래, 여기 독일랑 비교하면 진짜 뭐가 없지. 그때 코이치가 입을 열었다. 그럼 8호가 말한 곳은 어때? 8호가 언급한 곳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소문으로만 듣던 그곳이었다. 캐려먼, 그곳은 우리 세대에선 꽤나 유명한 장소였다. 수술실에는 아직도 메스가 놓여 있다고 하고 지하에는 말라 뒤틀어진 시체가 남아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간호사 유령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다. 솔직히 나는 그런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코이치와 타로는 다른 지역에서 온 미코까지 불러내며 기세 좋게 나서려 했다. 그 테려먼은 오래전에 퇴역했다고 했지만 내 마을보다 훨씬 더 시골인 곳에 있었다. 그곳은 선진 건물이었고 오래된 건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세련된 외관을 자랑했다. 병원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고 머리 떨어진 밭이나 드문드문 서 있는 전봇대만 있었다. 병원의 유리문은 쇠사슬과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가끔씩 우리처럼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쓰레기와 낙서들로 어지럽혀져 있었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방법을 고민하며 몇 분간 서 있었다. 어떻게 할까? 기다릴까? 니코가 말했다. 그냥 들어가다. 이미 차가 주차돼 있으니 들어가면 알게 될 거야. 코이치가 말하며 창문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창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만두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창문을 넘기자마자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빠지직 하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갑자기 추워져서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그때 도망가고 싶었지만 타로와 코이치는 이미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고 나는 차키를 가진 코이치가 있었기에 혼자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그들을 따라갔다. 그때 뒤에서 걸으면 더 무섭다고 느꼈던 게 맞는 말이었다. 아무리 앞을 봐도 여긴 정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순간 뒤쪽 복부에서 뭔가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온몸이 떨렸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우리는 적수저가 있는 넓은 공간에 도착했다. 파로는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뒤치며 밤을 살펴보았다. 밤에는 오래된 의자들이 방치되어 있었고 바닥엔 흩어져 있는 서리들이 먼지로 덮여 있었다. 대박! 코이치가 즐겁게 말하며 밤하늘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메아리처럼 눈사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 왔으면 지하실에 가봐야지. 시체를 도겸하러 가자 코이치의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그 말에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겁쟁이로 보일까 봐 나는 그들을 설득해 위로 올라가자고 했다. 사실 그때 바로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우리는 병실 같아 보이는 곳을 지나며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것을 보았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나는 무심코 길을 돌아보았다. 그때 계단의 구석에서 음악이라고 적힌 이상한 낙서가 보였다. 심장이 멎을 듯한 느낌을 받으며 나는 그 낙서를 떨며 쳐다봤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나를 감쌌고 그 순간부터 나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렇게 내려보았던 그 무서운 그림자는 점점 더 뚜렷해지며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했다. 우리의 발소리와 숨소리는 덩어리의 어두운 벽돌이 울려 퍼졌고 그 공포는 점점 더 강해져만 갔다. 코이치와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도망쳤다. 타로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손전등을 쥔 손도 떨리고 있었고 계속해서 뒤에서 들려오는 그 무엇인가의 발소리에 더 이상 침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멈추지 않았다. 덩어리의 어두운 구석에서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려는 듯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 파로가 눈을 크게 뜨며 힘겹게 말했다. 뭐야? 이게 진짜 도망쳐야 해. 그 말은 그에게서 나오는 마지막 힘겨운 말처럼 들렸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더 빠르게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끊임없이 그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 존재는 계속해서 다가왔고 그 시선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것이 우리가 도망치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웃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더욱 무서운 느낌이 밀려왔고 마치 그 존재가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타로, 코이치가 급히 타로를 두르며 그의 어깨를 부축하려 했다. 나는 뒤에서 그들의 상황을 보며 불안해하며 손전등을 들고 빛을 기치려고 했지만 그때 타로의 몸이 갑자기 뒤로 넘어진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코이치는 놀라서 타로에게 달려갔다. 타로의 얼굴은 땅에 닿아 있었고 몸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점지해 있었다. 타로야. 괜찮아. 나는 그의 손을 흔들며 물었지만 그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저 고통스러울 신음소리만 들려왔다. 타로는 계속해서 몸을 움켜잡으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흐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의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그 불안정한 상태를 보며 나는 더욱 더 초조해졌다. 타로야. 다리 쪽을 봐봐. 뭔가 이상해. 나는 손전등을 다리 쪽으로 뒤치며 코이치에게 말했다. 코이치는 방황하며 타로의 다리를 살폈고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코이치는 급히 타로의 손을 치우며 그가 끙끙거리는 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타로의 다리가 부서지면서 하얀 물체가 살짝 보였다. 그것은 인간의 정강이 뼈 같았다. 그리고 등 위로 붉은 피가 마치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게 뭐야? 타로, 코이치는 경악하며 타로의 상태를 살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 불길한 느낌은 계속해서 나를 움켜잡고 있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로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 순간 문득 그 겸원 복도의 끝에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그 안에서 무엇인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를 한 채로 천천히 받아오고 있었다. 볼은 얇고 긴 그림자처럼 보였으며 눈은 번들거리고 있었고 입술을 짧게 움직이며 숨을 내뱉고 있었다. 그 존재는 우리를 노려보며 가까워졌고 나는 그저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 없었다. 이건 절대로. 코이치는 몸을 떨며 말했지만 그 존재는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타로의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 수술실 문을 비추고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그 존재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크게 뜬 채로 그것이 한 걸음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그 발걸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쩔 줄 몰라 대피할 곳을 찾아야 했지만 그 존재의 시선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왔다. 그 공포의 시선은 마치 우리가 도망치지 못할 것처럼 느껴졌고 그 존재는 더 이상 우리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존재의 입술에서 고요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너희 멀리 가지 못할 거야. 그 순간 내가 보았던 그 얼굴이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빛에 반사된 눈이 더욱 섬뜩하게 빛나면서 그 얼굴의 윤곽이 흐릿하게 보였다. 마치 반사된 빛이 그 얼굴을 더 무서운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그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라기보다는 다른 존재처럼 보였다.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눈빛이 번쩍이며 그 얼굴의 주인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 그것은 마치 불빛 속에서 변형되는 그림자 같았다. 몸은 흐릿하고 기정상적으로 두터운 외모를 가진 채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그것을 보고 숨을 지렸다. 우리가 어떻게든 그 존재를 피해 도망치려 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몸이 살짝 옆으로 퍼지며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몸을 뒤뚱거리며 다가왔다.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다. 그거 뭐야? 나는 소리쳤고 코이치도 그 순간 기념을 질렀다. 코이치는 거의 기절할 것처럼 놀라며 타로를 끌어들였고 나는 그들을 따라가며 힘겹게 뛰기 시작했다. 우리의 숨소리가 점점 더 빠르게 들리며 복도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때 불빛이 꺼져버리자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본 것은 그 존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우리는 피닉 상태에 빠졌고 그 순간 갑자기 앞에서 차르르 하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나는 이게 뭐지 하며 불안해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내 눈앞에 조금씩 다가오는 그 형체는 이제 정말로 공포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우리가 멀리 도망칠 수 없을 것처럼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그만. 저기 있어. 코이치가 절규하며 타로를 붙잡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 나는 그 뒤를 따르며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절망적인 기분을 느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 존재가 급히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며 나는 그것을 다시는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코이치가 문을 열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나는 두 손으로 필사적으로 문을 흔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런 중에도 타로와 코이치의 모습은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든 빨리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오토바이의 라이트가 멀리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오토바이가 가까워지며 라이트가 나를 비추었고
나는 그 빛을 향해 달려가며 마치 부칠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다가오는 사람이 니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얼굴을 보며 나는 마치 살아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니쿠야, 제발 여기서 나가자. 나는 목이 터져라 미쳤고 니쿠는 갑자기 다만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쳐다봤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에게 얘기할 여유도 없이 그저 빠져나가고 싶었다. 니쿠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내게 다가오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저 정신없이 나가자고 미쳤을 뿐이었다. 니쿠가 나를 데리고 오토바이 뒤쪽으로 안내하며 나는 그저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창문이 깨져 있었고 그 틈새로 나는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 순간 심장이 마치 멈춘 것처럼 쿵쾅거렸고 나는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이 들었다. 니쿠가 나를 끌어당기며 왜 이래? 라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여기서 벗어나자고 외쳤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강한 두려움을 느꼈고 어떻게든 여기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니쿠는 내게 묻기도 했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니코는 나의 손에 들린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다. 내가 여전히 떨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는지 뒤의 손길이 점점 더 부드러워졌고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에도 핸드폰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는 계속해서 나를 뒤로 땄다. 나는 더 이상 이 소리를 참을 수 없었다. 마치 내 귀를 찢어버릴 듯한 소리가 비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니코, 이거 정말 아니야. 뭔가 이상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 말은 다 채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에서 다시 한번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불길한 음악이었다.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았지만 점점 더 큰 음악은 내 몸속까지 타고들며 나를 압도해버렸다. 음악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졌고 마치 내가 이 음악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알리고 있는 것 같다. 니코는 나를 바라보며 그 음악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전화는 계속해서 끊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이 전화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편의점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전원은 나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무엇인가 말하려고 했지만 나는 그를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그 불길한 소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니콜은 나를 진정시키려는 듯 말을 꺼냈다. 잠깐, 진정해. 우리가 경찰을 기다리면 될 거야. 그러나 그 말조차 내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가 느끼는 이 공포는 단순히 전화가 끊어졌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나는 점점 더 현실감을 잃어갔고 눈앞에 있는 니코마저 내가 알고 있던 니코가 아닌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것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니코, 내가 말하는 거 들려. 내가 겨우 말문을 열었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그의 입술이 약간 떨리며 다시 입을 열었다. 뭔가 이상해. 분명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 소리. 니콜이 말이 점점 끊어지며 공포가 그의 목소리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불현듯 기억이 떠올랐다. 그 벽안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 기이한 꼬마 아이의 모습. 그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 아이와 벽안 사이에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까? 내 머릿속은 그 아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나에게 남긴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니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조용히 물었지만 그 질문도 이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우리가 어디 있든 지금 상황이 더 중요해. 니코는 나를 보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공포와 혼란은 그 어떤 대답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다. 그때 다시 핸드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치 내가 그 소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나의 손은 저절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핸드폰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며 딸딱 소리를 냈다. 니콜은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주워 들었고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괜찮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더 이상 분명하지 않았다. 니코, 우리다. 우리가 지금 이대도 그냥 있을 수 없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뒤집박힐이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내 몸은 차가워졌고 마음 속에서는 끝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니코는 나를 붙잡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그 불길한 음악과 기이한 소리만 가득했다. 이제는 니코조차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마음 속에서 불안하고 어두운 구석을 떠나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었다. 이건 정말로 끝이 아닌가. 내가 속으로 중얼거리자 니코는 나를 더욱 단단히 붙잡았다. 그렇지 않아. 우리가 뭔가를 해야 이건 끝이 아니야. 그러나 내 눈에는 그가 하는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제 눈앞에 펼쳐진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었다. 내가 느끼는 공포는 점점 더 깊어지고 내 몸은 그 공포에 휘말려 갔다. 니콜은 계속해서 나를 부르며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내 심장만이 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안았던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끼는 공포가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날 쳐다보는 것을 느끼며 손목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기엔 내 몸과 마음이 너무나 피로하고 고통스러웠다. 귓가에 계속 맴도는 그 소리를 떨쳐내고 싶었지만 머리를 도여잡고 있어도 그 목소리는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채웠다. 그 목소리, 틀림없이 코이치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기명을 질렀을 때 바로 그 소리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코이치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그게 실제로 지금 내 주변에서 들려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정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공포의 소리일 뿐인지 알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점점 더 어지러워졌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펄썩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알바생은 술 취한 사람처럼 여겼는지 나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마저도 나는 믿기고 있었다. 난연자실한 상태에서도 나는 그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알바생이 나를 향해 다가오며 이게 뭐예요? 라며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괜찮아요? 지금 팔에서 키가 장난 아니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제서야 나는 팔에서 키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마도 내가 병원에서 빠져나올 때 창문에 있던 유리 파편에 팔을 대었던 것 같다. 그제야 니코가 나를 바라보며 너 괜찮아? 라고 물었고 그때서야 나는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알마지는 담아마여 가게를 돌며 점장인 듯한 아저씨와 함께 구급 상자를 들고 와서 내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러나 붕대의 길이가 짧았는지 조금 지나자 붕대는 금방 피로 물들었다. 점장 아저씨는 가게에서 팔고 있는 붕대로 교체하여 다시 감아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멍하니 있었다. 이거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는 니코의 말에 나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유도 모르게 병원이라는 말만 듣고 무서워졌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순간 나는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될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진짜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팠다. 괜찮아. 나는 어린애처럼 병원에 가기 싫다고 거절했다. 조금 냉정을 되찾은 뒤 붕대 값을 내려다보니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분명히 뒷주머니에 넣었었는데 어디에선가 떨어뜨린 것 같다. 나는 그저 멍하게 리코가 지갑에서 1,000엔을 꺼내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리코의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다. 리코는 핸드폰을 열어보며 눈썹을 찡그린 후 다시 나와 핸드폰을 번갈아 보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래. 거기 있는 쪽이죠? 같이 있는데 좀 이상한 것 같다. 너희들 아직 거기 있는 거야. 그때 나는 이상하게도 불길한 느낌이 전신에 퍼지며 소름이 돋았다. 너희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니코는 말을 계속했지만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온전히 들을 수 없었다. 그래. 아니 뭐 괜찮은데. 아니야. 좀 다쳤어. 병원에 데려갈 거야. 그런 상태로 리코는 계속 얘기했으나 그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만하라고. 여보세요?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리코는 갑자기 사납게 핸드폰을 끊었다. 그리고 나를 노려보며 야, 너네 진짜 적당히 해라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한 대라도 맞은 듯 머리가 띵해졌다. 이제는 정말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비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니코가 무언가 더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뒤로 기억이 끊겼다. 그날 이후의 일은 니코에게서 들었다. 나는 천천히 바닥에 쓰러지는 듯하다가 그 자리에서 실신하고 말았다. 점장 아저씨가 차를 불러줘서 나는 가까운 병원으로 실려갔고 그 다음날 오후에 깨어났을 때 팔에 수액이 꽂혀 있었다. 내 옆 의자에는 엄마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팔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얼굴 옆에도 찢어질 상처가 몇 군데 있어 꿰내야 했다. 그 외에도 발가락이 부러졌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의사 선생님은 하루 더 입원하라고 권유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날 밤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코이치와 타로로 폐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았고 나는 그 다음 날 바로 경찰서로 불려갔다. 취조실에서 몇 시간 동안 질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나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약물 검사까지 요구했으며 상황에 따라 가택 수사까지 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여러 가지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었어.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같은 대답만을 듣고 있자니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피로해졌어.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머릿속에서 맴도는 의문들을 풀어가려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숨기고 있다는 불안감이 나를 더욱 괴롭히기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결국 그동안 계속 묻지 않았던 코이치와 타로에 대해 물어보았어. 코이치는 내가 쓰러진 그 다음날 오후 이코에게 얘기를 듣고 바로 폐병원으로 갔다고 했어. 경찰이 찾아낸 것은 코이치가 내가 말한 계단 근처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 장소였고 그곳에서 그는 이미 죽어 있었대. 사인은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라고 들었지.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도검 결과도 없었고 그의 죽음의 진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야. 경찰은 단지 그가 갑작스런 출혈에 의한 충격으로 죽었다고만 말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이상한 점은 타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 공식적으로 타로는 횡단불명 상태였고 나는 그가 나와 함께 코이치를 죽인 용의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졌어. 경찰 아저씨는 나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며 타로가 코이치를 죽이고 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내가 잃어버린 지갑이 그 쾌감원 지하에서 코이치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어. 경찰은 그곳에서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고 나는 그때부터 점점 더 불안해졌어. 경찰 아저씨가 말을 돌리며 타로가 나를 배신하고 모든 것을 덮으려 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했을 때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오싹한 기운을 느꼈어. 그 후 니코는 코이치와 타로가 사라진 일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의 핸드폰에 저장된 30통이 넘는 코이치의 전화, 그리고 그 전화들이 모두 내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 계속해서 울려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니코는 더 이상 이 일을 가려이 여길 수 없다고 느꼈어. 그때부터 그는 경찰에 연락을 했고 그 모든 이야기를 전했어. 그런데 리코는 그때 타로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했어. 처음 편의점에서 전화가 왔을 때 타로는 계속해서 뭔가 이상한 말을 반복했다고 했. 정말로 있다고. 그 말만 반복하며 타로는 계속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내가 팔을 쳤으니까 내가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주장했어. 니코는 처음에는 그저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그 말들이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대. 그때부터 니코는 타로의 말 속에서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해. 니코는 결국 핸드폰을 꺼버리고 집으로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로 타로와 코이치의 힘만은 끝내 알 수 없었어. 그 둘의 실종은 점점 더 불길한 기운을 자아냈고 나는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 경찰서에 여러 번 들려갔을 때 나는 반복되는 질문 속에서 점점 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었어. 경찰 아저씨는 타로의 상처에 대해서 물어봤어. 나는 그 상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지만 경찰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 했어. 그 상처는 그 장소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어.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타로의 상처를 다시 묘사해보라고 했어. 나는 그때서야 그 상처가 정말로 어떤 괴물 같은 존재에게 물린 상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공포가 솟구쳤고 타로가 마주친 그 존재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차원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 그 후 경찰이 다시 나에게 그 상처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보며 타로가 겪은 일이 단순히 이 상처만이 아니었음을 느꼈어. 그 상처는 그가 만난 그 무엇이 남긴 흔적이었어. 타로가 죽기 전 그가 본 것들, 듣고 느낀 것들이 내게도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 그 상처와 함께 다가온 어둠의 기운은 나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어. 나는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그 진실이 나에게 어떤 위험을 불러올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채웠어. 경찰서에서 나오던 순간 경찰 아저씨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사람이 그렇게 물어뜯지 않았겠지. 그 말은 내 마음속이 깊이 박혔어. 그때 나는 확신할 수 있었어. 타로가 겪은 그 상처는 단순히 사고가 아니었고 그 상처를 남긴 존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이었음에.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야만 했어. 하지만 그 진실이 내게 다가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어. 그 진실은 이제 내게 너무 가까워져 있었고 내가 그것을 마주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나일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빈집이 또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외곽, 논밭이 끝없이 이어지는 길을 따라 옷도 쳐 있는 그 집. 그 집은 유난히 낡고 버려진 듯 보였으며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아마도 그 집의 존재조차 잊혀져 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집에 대해 사람들은 전혀 말하려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누군가 거기서 살고 있지도 않았다. 이 집이 그렇게 눈에 띄게 된 이유는 그 집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 특히 도모님들이 그 집에 대해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화를 내곤 했다. 그 집은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집에 대해 말만 해도 성질을 부리며 혼을 내기까지 했다. 그 누구도 그 집에 대해 의무를 다지지 않았고 그 집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내가 어릴 적부터 그 집에 대해 뭔가 비밀이 숨어 있다고 느꼈고 그 집은 마치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집을 바라보며 나는 항상 의문을 품었다. 왜 어른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집에 대체 무슨 일이 숨겨져 있는 걸까?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그 집에는 현관이 없다는 것이었다. 창문은 있었지만 칠입구인 현관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일부러 그 집을 폐쇄시켜 놓은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누군가는 기밀스러운 출입구나 숨겨진 문을 사용해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그 집이 궁금해졌다. 그 집이 단순히 오래된 빈집이라면 왜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경고를 했을까? 그 집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판도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 별명은 빠르게 퍼졌다. 그 이름은 마치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를 포함한 많은 아이들은 그 집에 어떤 기밀이 있을지 궁금해졌고 아무리 부모님이 그 집에 대해 말하지 마라고 경고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게 되었다.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나는 하루라는 남자아이를 알게 되었다. 하루는 우리가 사는 마을 외부에서 이사 온 아이였고 처음에는 판도라라는 집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하루는 마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사 온 아이였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내가 판도라에 대해 말하자 하루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부모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집이었고 그 집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금기시된 주제였다. 그날 우리는 모두 궁금증을 풀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라는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루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빈집에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6명이서 일요일 낮에 그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드디어 그 집의 기밀을 알아보려는 우리의 모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날 우리는 빈집 앞에 모였고 각자 가만히 음식을 챙겨 들고 왔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 빈집은 논밭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주변은 고요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집은 2층 구조였고 현관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들어갈 방법을 고민했지만 결국 1층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하루는 주저하지 않고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래도 이미 결심했기에 후회는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어두운 기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 집은 그저 오래된 긴 집이 아닌 마을에 숨겨진 무엇인가가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마을 위버리 위치한 긴 집은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서 항상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 집은 어렸을 적 우리 마을의 아이들 사이에서 판도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은 마치 금기시된 것처럼 다가왔다. 아이들이 단순히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에게서 경고의 말을 듣기 일쑤였고 그 빈집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어른들의 얼굴은 마치 우리가 금지된 것을 말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더욱 그 집을 미스터리하고 끌리게 만들었다.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늦은 곳을 위치해 있었다. 문관이 끝나는 곳에 우뚝 서 있는 그 집은 예전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었겠지만 지금은 너무 오래되어 어느 누구도 그 집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집의 외관은 낡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고 주변의 나무와 풀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긴 집이 특별한 이유는 외적인 모습만으로 설명될 수 없었다. 다른 집들과는 달리 그 집은 현관이 없었다. 물론 창문은 있었고 작은 입구가 있을 법한 공간도 보였지만 그 집을 살펴본 이들은 모두 현관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집에 대한 궁금증은 아이들 사이에서 점점 커져만 갔다. 마을 어른들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려했고 아이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하루키라는 새로운 친구가 마을로 이사 오면서 이야기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하루키는 마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당연히 판도라라는 이야기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엔 그저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지만 점차 그 집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하루키는 물어보았다. 판도라는 뭐야? 왜 다들 그렇게 겁에 질린 것 같다. 그의 물음에 우리는 마을에서 가장 위험한 금기인 것처럼 그 집에 대해 설명했다. 집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왜 부모님들이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어하는지. 궁금증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결국 우리 5명은 그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우리는 일요일 낮에 긴 집으로 향했다. 모두가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고 바람을 메고 출발했다. 집에 다다랐을 때 처음엔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키는 이미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나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나면 정말 큰일 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후회는 늦었다. 우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거실과 주방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였지만 그 집 안의 분위기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복도에서 소름 끼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다. 복도 중간에 세워진 집 막대 위에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 머리카락은 마치 긴 생머리처럼 보였고 그 위치는 마치 여자가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그 장면을 볼 순간 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카이토는 당장 그곳을 떠나자고 했지만 하루키는 이상한 호기심에 가까워졌다. 이 머리카락이 진짜이다. 그 물음은 모두를 더 담아나게 만들었고 결국 우리는 복도를 지나 거실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머리카락은 계속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일단 그 장면에서 벗어나자고 결정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 머리카락이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복도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 순간 니코가 어디로 간 건지 갑자기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되었다. 니콜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느새 사라졌고 우리는 모두 당황한 채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카이토는 니콜을 찾으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결국 니코가 위로 올라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말에 우리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하지만 2층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니코가 방 아래 있었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이상한 것이 있었다. 1층에 서봤던 그 머리카락과 곰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었다. 이 사마는 너무 기이하고 불가사의해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카이토의 여동생 미코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그 집에서 숨기고 있던 무언가를 깨닫게 된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점점 더 신비롭고 불길해졌다. 김진환의 비밀은 계속해서 밝혀지지 않고 우리는 점점 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비밀이 무엇인지 풀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가 그 집에서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 순간 이자는 바잔 위쪽 서랍을 열며 우리를 이끌었다. 서랍을 열 때 나는 그 소리와 함께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장이 서랍에서 꺼낸 것은 독처럼 생긴 잘 닫힌 종이 한 장이었다. 그 종이 위에는 분명히 무언가 적혀 있었는데 글씨는 흐릿하고 희미했다. 우리는 그저 이장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한 채 그가 종이를 펼치는 모습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몸이 얼어붙은 것 같다. 마음속에서는 도망가고 싶을 생각이 가득했지만 몸은 완전히 반응하지 않았다. 미장이 종이를 들고 천천히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었지만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상한 글자들이 가득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글씨였다. 그 글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자 우리는 점점 더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것이 너무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해서 우리는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말할 수 없었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참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는 결국 리잠이 서랍을 닫자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우리는 모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그 사만의 전모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카이토는 눈물을 흘리며 미에게 달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은 리잠의 손에서 종이를 빼려고 했다. 이거, 여기 두지 마. 이런 건 빨리 버려야 해. 카이토는 목소리를 높이며 종이를 떼들었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넣으려 했다. 하지만 그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켰다. 정신이 없었던 카이토는 두 번째 서랍을 닫는 대신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어버렸다. 서랍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모두 깜짝 놀랐다. 그 서랍 안에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 있었다. 그때 카이토의 눈빛이 멍해지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시선이 아래쪽을 향한 순간 우리 모두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야, 뭐 하는 거야? 장난치는 거면 진짜 죽을 거다. 내가 소리쳤지만 카이토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가 서랍을 닫은 후에도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갑자기 카이토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보다 조금 긴 머리카락을 손으로 쥐어 입으로 가져가더니 그것을 씹기 시작했다. 나, 정신 차려, 카이토. 우리가 다급하게 미쳤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씹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정말 끔찍했다. 마치 사람 아닌 무언가처럼 변해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카이토의 기이한 행동에 모두가 깜짝 놀라며 당황했다. 니코는 물음을 터뜨렸고 나머지 친구들도 당황해하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얘들아, 일단 빨리 밖으로 나가자.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나는 카이토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이키리와 하루키는 나의 말을 듣고 급하게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그 집을 빠져나오면서도 카이토는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씹어댔다. 밖으로 나오는 동안 우리들은 카이토의 이상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 집은 내 집이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어가며 내 집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울음이 터져나온 나는 무너진 얼굴로 엄마에게 다가갔다. 엄마, 정말 큰일 났어. 카이토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우리 모두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카이토는 계속해서 머리카락을 씹고 있었고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엄마는 모리의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다. 엄마는 상황을 차분하게 들으려고 했지만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모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는 모리를 두고 갑자기 차례대로 카이토, 다이키, 누리의 뺨을 때리며 울고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냐고. 그 지뢰 왜 봤어? 거기서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때 다른 부모님들이 모여들었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엄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른 부모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시작했다. 그때 모든 부모들이 일제히 모리에게 물어봤다. 그 집에서 뭐 봤냐? 도대체 무엇이 있었던 거냐? 우리는 담아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하루키가 겨우 말을 이었다. 그 집에서 본 건 머리카락.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종이에 적힌 단어도 봤어요. 그 순간 집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로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2층에서 기명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2층이 무슨 일이? 엄마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고 몇 분 후 카이토의 어머니가 울며 내려왔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카이토, 너 거기서 뭐 했어? 그 질문은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카이토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다나가 울부짖으며 묻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한 거냐?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그 순간 다른 부모들이 나서서 카이토의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다. 상황은 점점 더 격렬해져 갔다. 얼마쯤 지나고 나서야 리코는 진정이 되었고 장을 데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 4명은 묘의 집으로 가서 묘의 부모님께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그 집은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집은 오직 그 경비와 머리카락만을 위해 세워진 집이었고 그것은 부모님들께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존재해온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경비가 실제로 사용되었던 것이라는 것과 그 경비에 걸려있던 머리카락도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료의 아버지께서는 종이와 펜을 꺼내며 우리가 아까 보았던 단어를 적어 보여주셨고 그것을 재차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그 단어가 맞다고 답하자 아버지는 그 단어를 둥글게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시고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머리카락의 주인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잊어버리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그 짐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류는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카이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류의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우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2번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우리들끼리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잠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던 아버지는 입을 다시 열어 카이토의 어머니께서 평생 우리를 원망할 거라고 이제 카이토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 이후의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부터 한동안 아무 이유 없이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고 그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았어요. 카이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몰랐고 학교에는 그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나자 카이토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를 들었죠. 우리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 빈집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다른 학교에 다니게 되어 결국 서로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10년이라는 모래 세월이 지나고 그 사건은 내 기억 속에서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카이토의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숨기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셨죠. 만약 그때 내가 그 상황이 있었다면 내 어머니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내가 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이어지는 세 가지 의식이 있었고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다른 어머니의 딸을 재료로 삼아 의식을 행하는데 보통 두세 명의 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식을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선택된 딸에게는 두 개의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나는 진짜 이름이고 평생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으며 다른 하나는 숨겨진 이름으로 그 글자는 모친만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이름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며 내부인에게는 결코 그 이름을 두를 수 없도록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는 딸에게 화장대를 준비해주는 규칙이 있었고 그 화장대는 딸의 13살과 16살 생일에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절대로 딸에게 화장대를 보여줄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딸은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이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딸은 거미를 잘게 해체한 뒤 원래 형태로 다시 맞추는 연습을 하며 동물이나 벌레와 관련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양이와 관련된 훈련도 있었고 이러한 훈련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자식을 낳을 때뿐이며 원하는 수의 딸을 낳게 되면 관계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더 이상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가문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은 정말 끔찍하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카이토의 어머니가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이유와 그 사건이 어떻게 이 모든 일과 얽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그 집과 그 안에 숨겨진 기밀들이 풀려나가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다. 모두 어떤 무서운 힘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면서 더 큰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서서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감과 그 가문의 숨겨진 주술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남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 가문이 어떻게 그 비밀을 유지하고 있는지 어떤 의식과 방법이 사용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밀을 쉽게 알 수 없었죠. 그 가문은 철저히 숨겨진 방식을 사용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 가문에서는 고양이, 개, 그리고 기타 동물들의 원형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동물들이 죽고 그들의 원형이 남자들에게 씌워져 남자들이 가문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죠. 이 재앙은 마치 뿌리처럼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 남자들이 관계를 맺었던 집안에서는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죽인 동물들의 원한을 통해 남자들이 가문의 기밀에 다다르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방어는 그들에게 있어선 완벽한 보호막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문의 비밀을 지켜왔지만 또한 비정상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후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교육은 어머니와 딸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가문의 철저한 규칙과 의식들을 가르치며 그들은 하나하나의 의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잘못된 상식과 기이한 교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교육의 첫 번째 의식은 10살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화장대 앞에 앉히고 그곳에서 손톱과 발톱을 제거하도록 지시했죠. 딸은 처음으로 그 화장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손톱과 발톱을 떼어 어머니에게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화장대의 맨 위 서랍에 넣으며 딸의 숨겨진 이름이 적힌 종이와 함께 보관했죠. 그날 하루,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 앉아서 그저 하루 종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른 채 딸은 그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죠. 두 번째 의식은 13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손톱과 발톱이 아닌 딸의 이빨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이빨을 건네니라. 어머니는 그것을 화장대의 두 번째 선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하루 종일 화장대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딸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의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점점 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가문의 비밀은 더욱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이 두 번째 의식이 끝나면 16살이 되는 날 마지막 의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지막 의식은 정말 끔찍하게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고 거의 대머리가 될 정도로 머리카락을 모두 잘랐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이에 쑤셔 넣으며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을 모두 성친 후 어머니는 그동안 숨겨왔던 딸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식이 마무리되면 딸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살아있는 이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의식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완성되었을 때 어머니의 혼은 조상들의 영원히 살고 있는 신성한 낙원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식의 목적은 단순히 딸을 숨에 넣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었죠. 그 가문은 이제 의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손을 낳고 그 후손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딸은 결국 16살이 되면 다시 남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동일한 교육을 시키며 결국 어머니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약속은 결국 사회적 의문을 낳았고 사람들이 점차 그 가문의 비밀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은 커져갔고 결국 의식은 금지되게 되었죠. 이제 그 가문의 비밀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되었고 숨겨진 이름과 화장대의 의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문은 조금씩 주변 주민들과 교류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 가문의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낙심이 사라진 후 평범한 삶을 살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의 교제를 거쳐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가문의 비밀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의 과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고 있으며 의식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들은 내게 늘 알고 있던 존재였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던 그저 그런 일이었어. 결혼을 하고 몇 년 뒤, 나는 딸을 낳았고 그녀에게 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숨겨진 이름을 그녀에게 붙여주었고, 그 이름은 마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 그 이름을 통해 내 딸이 불러내지 못한 어떤 것들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그저 내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행복하게 지냈어.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어. 나나미의 10번째 생일날,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 그날, 예인은 부모님 집에 있었고, 우리 집엔 남편과 나나미만 남아 있었지. 집안에서 모두 해야 할 일들을 마친 후, 나는 밤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돌아온 순간, 눈앞에 펼쳐진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 나나미는 온몸에서 손발톱이 벗겨지고, 이빨도 몇 개씩 빠져나간 채 죽어 있었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 집안을 돌아다니며 나는 잘 보관되어 있던 나나미의 비밀 이름이 적힌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벗겨질 손톱과 꼽힌 이빨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나미의 화장을 준비하듯 그곳에 떨어져 있었어. 내가 남편을 찾으려 집 안을 돌아다닐 때 그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내가 집을 비울 사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딸을 보여잡고 올 수밖에 없었지. 요이이 울음소리 이웃 주민들이 바로 달려왔지만 나는 계속해서 나나미만을 부르며 울고 있었어. 그들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 주민들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었고 결국 예이의 부모님에게 알리기로 했어. 몇 명은 남편을 찾으러 나갔지만 그날 밤 예이의 곁에서 함께 있어준 주민은 한 명도 없었고 그로 인해 그날 밤 예이는 나나미의 곁에서 잠들게 되었어. 예이의 부모님이 도착하고 그들이 나나미 곁에서 주무있는 예이의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그들이 침착함을 유지하며 우리 집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엄하니 경고했단 거야. 그들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와 주민들에게 다나와 말했지. 그들은 고민을 했으며 남편은 찾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그 일이 왜 일어난 건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어. 그 후 주민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돌아가라고 했고 며칠 동안 남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앞에서 남편의 시신이 발견되었어. 주민들은 예이의 부모님에게 다시 물었지만 그들은 단호히 말했지. 이 집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저렇게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아무도 이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했어. 그 이후 그 집은 두 사람의 공양을 위한 장소로 남겨졌고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서야 그 집은 노후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부수게 되었지. 그제야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 그곳에 있던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어. 화장대와 머리카락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집이 2층도 없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자마자 그것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어. 예이의 부모님은 그곳에 뭔가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곳에 있던 것들이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그 매개체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새로 지어진 빈집으로 옮겨서 이때 일부 주민들이 실수로 그 안에 있던 미용을 보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빈집은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곳에 지어졌고 그곳의 현관은 아예 없었어. 그것은 그 집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지. 창문과 유리물은 햇볕과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만들었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물건들은 예의와 나나미의 흔적들이었어. 종이에 적힌 기미의 이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집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비밀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었어.
하지만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의 예상은 빗나나서 어느 날 나는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 집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 과연 그곳에 숨겨져 있는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나나미와 이리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남긴 흔적은 그저 단순한 사건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모르는 더 깊은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 비밀이 무엇이든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야기의 배경은 오래된 빈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은 여러 희비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불길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은 평범한 일이었지만 그 이사와 함께 벌어지는 이상한 사건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하루키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의 친구 켄지와 함께 긴 집을 방문한 것은 그들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이 아닌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사다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그들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가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온통 정체불명의 공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방에서 그들은 다시 또 다른 방을 발견했습니다. 그 방 안에는 경대와 길게 풀린 머리카락이 있었고 그것을 본 모든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하루키의 어머니는 놀라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경대로 닫아놨고 그 서랍을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남은 세 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경대의 서랍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나온 것은 종이에 적힌 무언가의 메시지였고 그것을 본 모든 이들은 다시 한번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 방을 빠져나가 다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1층 복도 끝에서 또 한 번 그 경대와 머리카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얼어붙은 채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루키의 어머니는 그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첫 번째 서랍에서 꺼낸 종이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그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은 너무나도 이상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다시 그 자리에 놓기 위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향하는 동안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숨겨진 무엇인가, 그것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을. 두 번째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이빨들과 불길한 종이에 적힌 메시지를 발견한 순간 켄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루키의 어머니는 그가 얼어붙은 모습을 보며 재밌다는 듯 장난을 쳤지만 그 순간 그들의 앞에 펼쳐진 이상한 환상에 모두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펼쳐진 것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들이 아닌 살아있는 듯한 손목과 키를 묻힐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목은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고 그 누구도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켄지가 갑자기 문을 강하게 닫으면서 모두가 공포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하루키의 어머니는 그것을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이동도 하지 않자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 켄지는 갑자기 혼자 집으로 도망쳤고 그 상황은 점점 더 이상해져만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루키의 어머니는 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어머니께 보고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때 켄지는 기묘한 표정으로 돌아왔고 그의 입주변에는 길게 풀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보였습니다. 부모님들은 결국 모두 긴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켄지의 부모님은 아무 말 없이 하루키의 어머니를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고 그 짐의 기밀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 후 하루키의 어머니는 결국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이 사건은 점점 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며 아무도 그곳에 반환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짐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와 공포스러운 기운을 느끼며 발길을 돌립니다. 이 집은 이제 단순한 긴 집이 아니니라. 그 안에 숨겨진 기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랍에 담긴 내용물. 그것은 바로 윌리의 오른손과 나나미의 왼손, 두 손이 서로 겹쳐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손들이 만들어낸 기묘한 모양은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을 미친 듯이 괴롭히고 그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그들은 끝내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집의 기밀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모르고 그곳에 숨겨진 이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7년 전 고등학교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나는 아직도 많은 기억을 잃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어 지금껏 메모를 바탕으로 적어보려 합니다. 당시에 살던 고향은 정말 작은 시골이었고 마을은 높은 산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 장소라고 해봤자 차로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 시내의 당구장이다. 가끔 갔다 온 기곡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1991년 그 시골 마을에 갑자기 신흥 종교시설이 건축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주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작은 동네에 그런 시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제 부모님도 그 반대 집회에 몇 번씩이나 참여하셨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큰 불안감을 느꼈고 시장과 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현지 대화에서도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결국 종교단체는 그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시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 시설은 모리가 살던 마을 외곽에 세워졌고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돈 2개 정도의 크기였죠. 당시 땅값이 비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고등학교 2학년 가을쯤 그 건물이 완공되었고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 근처에 가지 마라.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말을 가볍게 넘겼고 그런 경고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곳을 보러 가기로 했죠. 그 당시 친구들 8명과 함께 그 신흥 종교시설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설은 높은 벽에 둘러싸여 있었고 정문 앞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 양쪽에는 무서운 얼굴을 한 반야 조각이 세워져 있었고 그 모습이 정말 기이하고 섬뜩했죠. 친구들 중 일부는 그곳을 보고 재미있어하며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단체를 사탄 종교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대해 들은 이야기도 많았고 사람들이 소음거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그 신자들이나 관계자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교시설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야기거리로 나오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동급생 파쿠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이 담력 테스트 해보지 않을래? 내가 들었는데 그 신전에서 예쁜 여자애가 매일 출입한다고 한다. 파쿠야의 집은 마을에서 예일하게 큰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은 그 신전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죠. 그들은 그곳의 신자들이 매우 얌전하고 착하다고 했습니다. 파쿠야는 나와 다른 친구들을 그곳에 데려가 보자고 했고 마침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우리는 모두 남자아이들이었고 총 7명이 모여 그 종교시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5명은 약속대로 출발했고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시설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은 분위기를 즐기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 중 일부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밤에 오니까 진짜 무섭네. 손톱 하나 더 가져올 걸 그랬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금씩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고 물에서 떨어져 보이는 건물 한 곳에 돌이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무언가 의도적으로 비추는 듯한 느낌을 주었죠. 친구들은 여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안마 소환이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니라 라고 농담을 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정말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들을 유혹하는 듯 보였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키이타가 속삭였습니다. 이곳 정말 이상하다. 누가 봐도 무언가 다른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불빛은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고 한 명씩 더 가까이 다가가자 문이 갑자기 열리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뒤로는 아무도 없었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지만 그 기온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다시 한번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모든 이들을 감쌌고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심장이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 거지? 나 알아. 옆으로 꺾으면 작은 문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어. 타쿠야가 손짓을 하며 말했다. 야씨, 알고 있으면 빨리 말하라고. 우리는 이렇게 돌텀을 하며 벽을 따라 걸어갔다. 막다른 곳에서 여포를 떴고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벽 쪽에 작은 문 하나가 있었다. 타쿠야가 손으로 누르자 문이 반대편 쪽으로 열렸다. 사람 1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문을 통해 5명이 순서대로 통과해 안으로 잠입했다. 그 후 우리는 손등에 라이트를 켜고 끄며 긴 털을 빙빙 돌고 있었다. 뭐야, 아무것도 없네. 친구 중 1명이 둘만을 토로하며 말했다. 그럼 있는 쪽으로 손번 가볼까? 작은 목소리로 서로 잡담을 주고받으며 시설을 돌아다녔다. 그런데 점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자 우리는 다시 시설 쪽으로 가까이 가보기로 했다. 긴 터지에서 약 100m 정도를 걸어갔을 때 그 앞에 커다란 시설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그 외관은 잘나진 않았지만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었고 그 주변은 한적하고 오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렇게 시설 주변을 살금살금 걸어가던 중 우리는 시설과 시설 사이에 등불이 켜진 공중 화장실을 발견했다. 그 위치가 너무나도 생뚱맞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깨끗하게 정리된 흰색 콘크리트 바닥과 벤치까지 있는 화장실은 마치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것 같다. 어우, 다리야. 잠시 좀 쉬었다 가자. 타쿠야가 말하며 먼저 앉았다. 점심 나간 타쿠야의 말에 친구들이 동의했다. 뭐래, 걸리면 내알 위험하다고 빨리 한 바퀴 돌고 돌아다자. 친구들도 제 의견에 동조하며 말했지만 타쿠야는 그냥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마지못해 그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기로 했다. 야, 나 잠깐 장실 좀 다녀올게. 담배를 피우며 타쿠야는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니, 우리에 들어온 곳에서 볼일 보라? 설마 저 자식, 큰일 보는 거 아니지? 저와 키이타는 농담을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잠시 후 타쿠야가 화장실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했다. 야, 잠깐 이리 와봐. 여기 재밌는 게 있어.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고 작은 소리로 농담을 하며 화장실로 갔다. 그곳에서 타쿠야는 화장실 판 중 한 곳을 가리켰다. 이거 봐. 이거 뭔 곳 같다. 타쿠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딱 봐도 화장실 같은데. 문 열어봐. 봐봐. 타쿠시가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이상하지 않아? 화장실 칸 옆에 또 화장실 칸이 있어야 하는데 왜 여기엔 계단이 있어? 이상함을 느낀 우리는 깜짝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야, 여기서 내려가는 거 아니지? 나는 타쿠야에게 물었다. 설마, 여기서 큰일 볼 생각이었냐? 타쿠야는 매매한 대답을 하며 모두에게 물었다. 잠깐 내려가 보지 않을래?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어물쩍거리다가 걸린다고. 이만 돌아가자. 타쿠야는 나를 무시하며 웃었다. 너 쫄보야. 잠깐 내려가는 것뿐인데. 무섭다면 무섭다고 말해. 타쿠야는 나를 도발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도발을 느꼈다. 그는 나와 다른 친구들을 아래로 일도하려는 것이었다. 나도 안다. 돌아가자. 타카시도 나와 마찬가지로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두 명은 타쿠야에게 동조했다.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 잠깐만 내려가 보자. 그들은 타쿠야의 말에 끌려 내려가기로 했다. 야, 너네 진짜 남자다. 남자. 타쿠야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나는 그들이 내려와도 나와 타카시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우리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서 기다렸다. 그 화장실은 시설로 둘러싸여 있어 창문도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창문을 통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려고 했다. 야, 타쿠야 말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치? 나만 느낀 거 아니지? 나는 타카시에게 속삭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부터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는 그렇게 타쿠야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나누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은 지 거의 5분이 지나갔습니다. 타카시도 처음에는 불안해하며 왜 이렇게 늦지? 라고 생각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형, 우리끼리 집에 가자. 이런 곳에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타쿠야가 가지고 내려만 손전등이 없으면 이 어두운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우리는 결국 타쿠야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우리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발소리에 수가 많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뭐야, 누가 오는 것 같은데 타카시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짠하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발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왔지만 어떤 방향에서 오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름 밖으로 나가면 시설 내 구조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각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가 숨은 화장실에 들키면 끝장일 것 같았습니다. 타카시는 점점 더 당황한 듯 어떡하지? 진짜 여길 떠나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발소리가 계속 가까워진다. 저와 타카시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이쪽으로 오는 걸까?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타카시 역시 그 순간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확신했을 겁니다. 저쪽으로 온다. 타카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타카시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카시는 갑자기 다른 화장실 칸의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도 다른 문들도 전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다? 왜 다 닫혀 있어? 타카시는 소리 없이 투덜거리며 다시 문을 잡았지만 아무리 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숨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더 긴장하며 타카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화장실 문 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들키면 진짜 큰일이다. 타카시가 다시 말했지만 그도 더 이상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발소리는 이제 눈앞까지 다가왔고 우리는 결국 발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미에서의 발소리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점점 더 많아져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가 들키지 않으려면 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숨어 있으면 분명 들킬 거다. 타카시는 제 말에 고리를 끄덕이며 고름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화장실 안에서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다. 타카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가 들키면 끝이다. 타카시가 속삭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화장실에 도달하면서 그들이 물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 다가온 걸까? 타카시가 중얼거리며 물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가 숨은 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며 우리가 숨고 있는 방의 위치를 정확히 알기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목소리와 함께 그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숨고 있는 곳을 찾을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기분 나쁜 중얼거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 이대로 들키면 끝이다. 타카시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두 개의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다시 한 번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벌 하늘 소리가 화장실 판 문을 여는 소리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초에 처음부터 다른 판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니라? 저와 마찬가지로 타카시도 그 가능성을 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는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연 것이 아니다. 화장실 칸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온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긴장감이 우리를 감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 발자국이 아닌 여러 발자국이 한꺼번에 들려왔습니다. 계단에 전부 내려오기까지 15초도 걸리지 않겠죠. 저도 모르게 타카시의 발을 꽉 붙잡았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우리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발소리가 내려오는 방향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졌고 우리는 몸을 움츠리며 벽에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발소리가 중간 지점까지 내려오자 갑자기 타카시가 한숨 기명을 지르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가 저를 떠나 방 한쪽으로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희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타카시, 어디가? 라고 외쳤지만 그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카시가 둥근 고리를 향해 펄쩍 뛰었고 그 순간 타카시는 마법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그 둥근 고리는 이미 그를 넘길 수 있는 높이에 있었고 타카시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둥근 고리로 뛰어넘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타카시가 사라지면서 그 고리 주변은 마치 그가 통과했을 때 무언가가 바뀐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 고의적으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한 노인이었습니다.
긴 백발과 주름이 자늘자늘한 얼굴을 가진 모이는 팔짝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느낌을 주었고, 그 미소는 마치 인간이 아닌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얼굴을 그 순간, 단 1초라도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굳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리는 그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것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고, 그 노인의 얼굴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면 안 된다. 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기명이 터져 나오고 저는 파파시처럼 둥근 고리로 찌어들었습니다. 고리가 저를 받쳐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리자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멍한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파란 주사바늘이 제 팔에 꽂혀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름다운 해질녘이 보였고 밤하늘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이 씨처럼 보였고 저는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지 몰란 표정을 짓더니 급히 어딘가로 뛰어왔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와 다른 의사들이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멍한 상태라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고 나서야 의사는 저에게 가족이 병원에 왔습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토시, 저는 내 이름을 부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데 왜 사토시라고 부르는 걸까? 그리고 제게 오빠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분명히 제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여동생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의사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여자를 보며 후일증 증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하며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고 제 가족도 아닐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사토시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제 말은 허공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지려 했으며 제게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에게 오늘 밤 이 사람 옆에 있겠습니다. 라고 말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 여자는 제게 자꾸 사토시, 당신이 깨어났구나 라고 말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말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여동생도 제 어머니도 아닐 사람들이 저를 도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예정을 표현하며 울고 있었지만 제겐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기 죄송한데다. 저는 정말로 사토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에 복귀한 소, 제 일상은 점차 평범해졌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카나다와 산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졌고 그곳의 도시 생활에 점점 적응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가끔씩
어둠 속에서 그 노인의 미소가 떠오를 때마다 저는 여전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를 잊으려 애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감각과 느낌은 제 몸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웃음소리는 아직도 내 귀에 맴돌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노인과의 만남이 단순한 꿈이나 상상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은 실제로 있었고, 그 기억은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여름밤하니 다가오고 숙제를 하기 위해 서점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책을 고르던 중 무심코 눈에 띈 한 권의 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시간을 넘은 이야기였고 그 제목에서부터 뭔가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책을 펼쳤을 때 내 손끝에서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예전에 본 것들과 일치하는 장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날 밤 본 노인의 얼굴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 미소 역시 그 노인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버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일까? 이 책은 어떻게 내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일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덮고 서점 밖으로 급히 나왔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노인의 얼굴이 꿈속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 미소와 함께 그 노인의 얼굴이 내 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점점 더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내게 경고를 보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너는 나를 피할 수 없다. 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과거와 현재가 서로 뒤섞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미소는 언제나 저와 함께 있었고 그 미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날 밤의 일이 다시 내 삶 속에 찾아오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얼굴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미소는 이제 완전히 내게 다가왔고 그 순간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내가 과거에 살았던 세계와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잇는 다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꿈 속에서 그 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다시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미소와 그 말들이 점점 더 확실하게 내 머릿속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를 피할 수 없다. 는 그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의 미소는 결코 나를 피할 수 없다는 정보였고 나는 이미 그에게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일생에서 다시 시작한 저는 이제 그 노인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미소는 계속해서 내 삶을 뒤흔들고 있었고 그 기억은 점점 더 깊숙이 제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노인의 얼굴을 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기가 모호해지면서 나는 그 노인과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노인을 다시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나를 이끌고 있었고 나는 그 미소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노인의 미소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날 때 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를 뭐라고 해야 좋을지
그렇게 한참을 고르고 있던 중 제 시선이 어느 책 위에 멈췄습니다. 그 책 제목에는 신흥 종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았지만 갑자기 그것이 제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 침입당했던 종교단체의 이름과 너무나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볼 줄은 몰랐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때의 그 종교단체가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책을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 속에서 신흥 종교에 관한 설명을 읽으면서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종교단체가 이 세계에서 매우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소수의 사람들이 신봉하는 종교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의 그 종교단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직이었고 영향력 또한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 단체와의 관계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신흥 종교와 관련된 서적을 몇 권이나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읽어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과 혼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종교단체가 계속해서 제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들의 존재가 여전히 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도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제 과거를 증명할 방법은 없었고 아무리 고백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저 제가 의식이 없을 때 본 꿈의 일부일 뿐이라며 무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고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그들이 저를 걱정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났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복학하고 남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인 척하며 살아났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과거를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당시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후 저는 이제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오랜 이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내용은 곧바로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답자실에 편지를 보낼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저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당신을 찾는 데에는 매우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유스기락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반드시 다시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스키라는 이름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전에 그의 이름을 다졌던 사람이라는 느낌이었고 그의 이름을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보다는 신기함과 공포가 더 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알고 있는 제 이름은 파카다입니다. 아마도 기억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당신과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25일 19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에게 꼭 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혼자 오셔야 합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카다라는 이름 역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편지의 내용이 점점 더 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약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길을 나누다 보면 그들을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리움은 마치 저를 그 장소로 끌어들이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 그 자리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 거기 있을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쩌면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면서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그들이 여전히 그때처럼 나와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있을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편지에서 보았던 문장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때의 기억을 되찾게 된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있었던 친구로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은 마치 저를 위해 남긴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해졌습니다.